방첩사가 불법 사찰하고 그걸 바탕으로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관리해왔다는 의혹. 어제 뉴스룸이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수부는 수백 건의 방첩사 블랙리스트를 확보했습니다. 이 자료들이 12.3 비상계엄 준비에 활용됐는지도 수사 대상입니다. 첫 소식 유선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불법계엄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위해 출범한 국방특별수사본부가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에 들어간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특수부는 JTBC가 어제 공개한 최강욱 전 의원에 대한 정보가 담긴 문건 외에 수백 건의 블랙리스트를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수부는 방첩사가 직무 범위를 넘어 민간인을 사찰하고 문건 내용을 조작해 특정 세력을 밀어줬는지 등을 우선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특수부는 법무병과 블랙리스트가 12.3 불법계엄 준비에 활용됐는지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024년 중순 최상병 순직 사건에 연루된 김동혁 당시 국방부 검찰단장을 교체하는 방안이 검토됐는데 교체 대상으로 사실상 확정됐던 인물이 육사 출신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사에서 배제됐다는 의혹입니다. 여인영 당시 방첩사령관이 준비 중이던 비상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 계엄이 선포되면 요직을 맡게 될 국방부 검찰단장에 육사 출신인 김 전 단장을 유지시키려고 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입니다. 오늘 김민석 국무총리는 방첩사 블랙리스트 의혹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방첩사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군의 불법 사찰과 정치 개입이 반복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완전히 끊어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방첩사 블랙리스트 수사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책임자가 수사를 받으며 여인형이라는 이름을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전 사령관의 지시로 평상시에도 동향 보고를 해왔다는 취지입니다. 출판 기념회 참석 같은 대상자의 사적인 일정까지도 보고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어서 김필중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최강욱 전 의원과 모임을 갖거나 국내 최강욱 라인과 2회 이상 근무한 군인들 이름이 나열된 이 문건. 2023년 방첩사 신원보안실이 작성했습니다. 블랙리스트로 비육사 배제 등에 활용됐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가 진행 중인데 나승민 당시 신원보안실장이 여인영 사령관 지시로 이러한 동향 보고를 평시에도 해왔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진급 대상자 등이 주된 대상이었는데 고향과 출신 학교 등 기본적인 인적 사항에 더해 누구를 만나고 어떤 사람의 출판 기념회에 참석했는지 등도 보고에 담겨 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사찰을 하지 않고는 알기 어려운 정보들, 수집하는 것 자체가 불법입니다. 방첩사령부령은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군사, 방위산업, 테러 관련 정보나 관련 기관에 대한 정보 등으로 군인에 대한 정보는 군 관련 불법이나 비리 정보에 한정해 수집하라는 겁니다. 방첩사 전신인 보안사나 기무사가 사찰 논란을 일으켰던 터라 법에 명시해 둔 겁니다. 그런데도 여인영 사령관은 동향 보고를 줄곧 지시해 왔던 겁니다. 사령관이 전 불러서 대령 1명, 중령 2명, 소령 1명 총 4명을 인적사항을 불러줬고 제가 사무실에 복귀한 후 인적사항을 확인해보니 4명 모두 군판사였습니다. 12.3 비상계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 전 실장은 JTBC 취재에 수사기관에서 성실하게 진술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의 군에서 민간인 사찰을 한 것이 이번에 문건으로 이제 드러나 버렸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서 피해 주인공이 있었는데요. 바로 최강욱이라는 사람입니다. 네. 근데 군에서 이 사람을 진짜 심각한 거의 간첩 수준으로 보고 있었더라고요. 예. 이거 진짜 심각하게 봤나 봐.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들어갈 내용이 많습니다. 예. 이게 간단치 않은 이야기거든요. 그 피해자 한 분을 저희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유일한. 네, 최강욱 변호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같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을
이렇게 피해자를 만들어준 윤석열 정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발 좀 윤석열 때 있었던 사건하고 제가 실명으로 안 엮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이번에 뭐 어디까지 좀 제대로 엮였더라고요. 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가 중요한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JTBC를 통해서 보도된 내용 간단하게 정리하고 피해자와 인터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와 어렵게 모셨거든요. 방첩 사령부 네. 10명의 방첩 사령부 네. 그 방첩 사령부 신원보안실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거기서 그 요원들이 2023년에 작성한 문건이 이번에 JTBC를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요. 예. 그 문건 일단 일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법무병과 관련 참고 보고 이렇게 되어 있고 네. 과거에 집단 행동에 참여한 인원이라면서 계급과 성명이 쫙 적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그리고 민간인 신분이었던 최강욱 변호사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분석을 해놨어요. 네. 이 글이 좀 잘 안 보이는데 요 1분만 떼가지고 저희가 또 준비한 게 있는데 자, 육사 출신 척결의 성봉장 역할을 수행했다. 이 간첩이야. 약간 간첩. 어마어마하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육사 출신 장군들의 비위를 수집하여 청와대 등에 전달했다. 척결의 선봉장 최강욱이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무관 출신이거든요. 예. 최강욱 의원이. 그런데 이제 군에 있을 때 했던 간첩 행위도 적어놨고, 예. 그 다음에 민간에 있을 때 했던 행위도 이렇게 막 적어놨습니다. 예. 여기 뭐 사실인지 아닌지 이따가 저희가 또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그리고 여기에서 멈추지 않아요. 최강욱은 준 간첩에 해당한다라고 쫙 분석을 했잖아요. 최강욱이 이렇게 그 스치기만 해도 다 블랙리스트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자, 그것도 한번 좀 살펴볼까요? 자, 자료를 보시면은 와. 이렇게 근무 연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8명, 9명, 8명, 5명 해가지고 쫙 리스트업을 해놨어요 이렇게. 그 이 정도 이 느낌의 방첩사에서 한 거거든요. 예. 방첩사가 뭐야? 간첩을 방지하는 데잖아. 그렇죠. 그럼 이게 흐름상 양식상 메뉴에는 김정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메뉴에 최강욱이 있습니다. 참고로. 근데 최강욱을 만나지 않더라도 최강욱 라인으로 선정된 사람과 스치기만 해도 블랙리스트로 다 분류를 해놨더라고. 그러니까요. 예. 이 방첩사 블랙리스트에 오른 법무관 4명이랑 JTBC가 접촉을 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저 최강욱이라는 사람 본 적도 없는데요? 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모임 멤버로 지목된 한 사람도 나는 그런 모임 비슷한 것도 가본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적혀 있는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 그리고 도대체 왜 이런 걸 만들었는지, 그리고 왜 또 타겟은 최강욱이었는지,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했는지, 요거까지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피해자님 용기 내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맞아요? 다 날조된 얘기죠. 날조예요? 예, 완전히 날조된. 어. 우리 임태훈 선생도 과거부터 이제 군검찰이나 이런 상황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몇몇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태훈 선생도.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하고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제 수하에다가 그려놓고 심지어 제일 기가 막힌 제가 이제 두목으로 메뉴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네. 수계로 있었는데 그 밑에 이제 이렇게 표를 그려서 조직도를 그려놓고 네. 자세히 보시면 나 군인들이 어떻게 저기 민망하지도 않나 몰라. 맨 위에 두목은 예비역 소령이야. 네. 그리고 부하들은 다 장군이야. 여기 4명이. 저희 준장이 있어요. 우리 준장, 냈다 준장이라니까요. 네. 저기 그래. 중간 보스 애들이. 근데 저 중에 누가 또 있냐면 이번에 왜 개헌버스 2차로 탔다가 김상환. 강등된 네. 법무실장 있잖아요. 네. 그 친구도 저기 써 있어 지금. 내 똘만이라고. 그래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여기 명단을 보면 최다령도 있어요. 그 기억하시죠? 네. 박정훈 대령 강제 구인했던 네. 최다령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명단을 제가 이제 공개는 다 못하지만 보고 이거는 거의 보수적으로 봐도 90% 이상이 날조다. 날조고 거짓말이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육사 법무관들 진급 경쟁자들을 이렇게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육사 법무관들을
좋은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예를 들면 김동혁 같은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앉혀야 되니까 그 사람들의 반대되는 세력들을 최강욱 법무관하고 친하다는 프레임을 짜가지고 경쟁 구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공작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군 판사, 네. 군 검사는 이제 군 법무관이죠. 군 법무관 중에 판사, 검사, 변호사, 법무참모를 하는 사람들이 있죠. 네, 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 중에서도 육사 출신도 존재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육사 출신이 많지는 않은가 봐요. 이게 약간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 조금 시간을 주시면 네. 김동혁이가 언제 진급했는지 알아요? 혹시 몇 년도에? 군 검찰 단장 김동혁이. 단장 했을 때니까 윤석열 정부 때 그렇죠. 아닌가요? 2023년쯤 되지 네, 않을까요? 내 맞습니다. 생각할 때 그때 만든 것 같아요. 네.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맨 처음에 나오는 1번 해가지고 과거 집단행동 참여 인원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네, 요거요. 저게 무슨 말이냐면 네. 이제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법무관은요. 네. 법조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과거에는 고시에 합격한 사람만 법무관이 될 수 있는 뭐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육사는 이제 군내 장교들이 병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거기를 다 육사 출신들이 사실상 장악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군의관도 육사 출신이 장악을 해요. 심지어 군의관이 육사 출신이 있어요? 많아요. 네, 있습니다. 네. 위탁교육원에서. 의대로 위탁 교육을 보내는 거야. 군인이었는데 육사 출신 군인이었는데 졸업하고 얘를 의대로 위탁 교육을 위탁 교육을 해서 네. 얘를 의사로 만들어서 그래서 소령으로 와요. 육사 그래서 별을 달아주고 얘가 군의관의 짱이 돼. 오케이. 그렇게 장악을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군 전체를 장악하는 거네. 네. 육사가. 근데 이제 법무관 같은 경우에는 법대로 위탁 교육 보내가지고 바로 시킬 수가 없잖아요. 고시를 합격해야 사법고시를 되니까. 합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10년에 한 명 정도 뜨문뜨문 있었어요. 어렵구나.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군의 헤게모니를 준 쪽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한 번씩 틈이 생기면 군 검찰이 나서서 옛날에 그 유명한 병무비리 수사 그걸 통해서 군의 핵심이 막 이렇게 구속되고 흔들리는 일이 있었거든. 타격을 받아. 네, 그다음에 이제 저같이 이상한 사람이 또 갑자기 군 검사가 돼가지고 검찰부장을 하면 뭐 포스터를 잡아놓고 참모총장 구속하겠다고 막 오케이. 날뛰고 막 이러는 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법제도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자기들의 세상에서 안전하게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물질들이 자꾸 돌아가지고 난동을 부릴 때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니까.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육사 출신의 정치 군인들이 볼 때는 최고의 빌런인 거예요. 그렇겠네요. 정말 나쁜 사람이야. 진짜 그렇네. 예. 그런데 그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한 게 네. 로스쿨 제도가 시행이 되니까 네. 로스쿨에다가 위탁 교육을 보내는 거야. 와장창 보내죠. 1년에 2명씩. 그거를 회사공사는 안 보내는데 육사만. 왜냐하면 육사 헤게모니가 중요하니까. 그럼 이거는 로스쿨을 졸업하고 법조인 자격 얻는 게 상대적으로 쉬워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육사 출신 법무관들이 시글시글해. 엄청 많아진 거예요. 실제로 많아졌고 엄청 많아졌어요. 몇십 배 많아진 거야. 그러면 얘네들한테 자리를 줘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기존의 요직을 차지하고 있던 고시 출신 법무관들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네요. 그러려면은 명분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누군지를 몰라. 그 저기 써 있는 이름들 중에 대부분은 제가 이번에 처음 본 사람들이에요 다. 제가 30년 전에 법무관 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애들 어떻게 알아? 그렇지. 그런데 저기다가 다 써놓고 이제 대박이네. 얘네들을 쳐내고 네. 중요한 판사 검사 자리를 다 육사로 채우려고 한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장기적으로 공작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군 사법권을 틀어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계엄을 앞두고 군 사법권을 틀어지어야 이게 준비가 그 계엄을 하면 군사법원에서 민간인도 다 재판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장이 다 기각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나승민이라고 신원 분석실장한테 여인영이 박정훈 대령 무죄 준 판사들 뒷조사에서 뭘 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안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하지만 이 명단에 이 작성이 됐다면 이런 파일은 최강욱 법무관 파일이 아니라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이 파일이 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있다고 거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저렇게 해서 장기적으로 노렸던 거는 계엄 내란이 성공하면
방첩사령관이 합동수사본부장이 돼요. 맞습니다. 합수본부장이 되면 거기 군검사가 들어가야 되고 네. 그다음에 계엄 상황이기 때문에 군사법원이 중요해지거든요. 그걸 군 판사들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거를 육사 애들로 채워놔야지 안심이 되는 거지. 그러네. 야, 이거 엄청 그러니까 중요한 이걸 다 보도네. 굉장히 그리고 제가 방첩사 내부 소식통들한테 제가 옛날에 기무사 해체시킬 때 그 개혁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작업을 했던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애초에 기무사 정치군인들한테도 저는 원수예요. 그때 다 쫓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군 내부에다가 저거 다 최강욱 똘만이다라고 하면은 그냥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거고. 또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어요? 기무사가 워낙에 이제 나쁜 짓을 많이 했어. 그래서 그걸 이제 박근혜 해체를 정부 했어요. 박근혜 때 그 나쁜 세월호 유족.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한 문제로 해가지고 날라갔단 말이야. 근데 그 해체 작업을 최강욱 변호사가 했나 봐요. 나는 이건 또 처음 듣는데. 네, 청와대 가기 전에. 그리고 나서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요 없어진 요 조직을 방첩사로 다시 만들었어. 그렇지. 그럼 요걸 만들 때 들어가려는 인물은 최강욱에 의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이 들어갈 거 아니야. 분노감도 있고 분노감이 있는 거지. 우리를 없앴던 그렇지. 그런 사감도 있고 내란에 대한 대비책도 되고. 그렇죠. 그러네. 이거 엄청 중요한 보도네.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다시 그 법무병과 관련 보고 참고 보고 맨 첫 번째 거. 그 표 나온 거 네. 저게 뭐냐면 네. 8명. 김동혁이가 예전에 네네네. 이제 그때는 고시를 붙어가지고 원래 보병으로 있다가 갑자기 이제 고시에 나중에 늦게 붙으면 법무로 전환을 시켜줘요. 네. 법무로 전환을 시키면 갑자기 계급이 올라가. 왜냐면 법무관들은 많지 않으니까 계급이 빈자리가 많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갖다 메꾸는 거야. 진급이 네. 좀 빨리 되고. 그렇지. 그리고 법무관, 군의관은 옛날부터 진급 최소 연한의 반만 채우면 진급을 시키는 제도가 있었어요. 그거를 육사는 최대한 그 제도를 이용해가지고 띄엄띄엄 고시를 붙으면 그 제도를 통해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지. 네네. 바로바로 승진을 시켜가지고 요직에다 박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김동혁이가 법무관으로 넘어오는 거는 안 맞다라고 기존의 법무관들이 법조 경력이 훨씬 많았던 법무관들이 김동혁이가 일로 넘어오면 안 된다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저게 김동혁이 때문에 집단행동이라고 하는 거죠. 소송의 원고가 됐던 사람들을 집단행동이라고 좀 쳐놓은 거예요. 그래. 이거는 아무도 지금 모르는 일인데. 와, 그래요. 근데 저거를 소송 대리인을 제가 했다고 내 변호사니까. 근데 저거를 주동한 법무관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저 소송하자. 그렇겠죠. 그때 했던 친구는 지영준이라는 법무관이 있었는데 예. 이 친구는 누구냐면 예전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됐다가 그 동성애 혐오 발언했다고 해가지고 국회에서 부결시킨 친구 있어요. 그 친구가 주동한 거야. 근데 얘네들은 무슨 일만 있으면 군이 나쁜 짓을 한 걸 상대로 소송만 벌어지면 무조건 배우가 저예요. 항상. 그러니까 그런 식의 생각을 갖고 있었고 이거는 이제 김동혁에 관한 문제였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김동혁이가 언제 진급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다 연결돼 있네. 그리고 이게 더 놀라운 것은 이거를 누가 만들었냐. 작성을. 네. 네. 이제 이 블랙리스트가 여러 개 수백 개가 있다고 어제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나머지 블랙리스트들은 전부 다 타이핑한 거예요. 근데 제 거만 손으로 쓴 거예요. 네, 손으로 썼던. 그러니까 이거는 전산으로도 말하자면 저장이 안 되고 나중에 추적이 안 되게 만든 거예요. 정보 이거는. 융합실에 저장을 안 한 거죠. 네. 서버에 안 들어가고 네. 별도로 이건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 이걸 누가 만들었냐 그랬더니 충암나온 애가 만들었다는 거야. 충암고? 충암고 나온. 내란 계열이 많네. 그러니까 충암 사령관, 충암 국방부 장관, 충암 대통령, 예. 실무자 충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연관이 있네. 제가 어제 네. 정보를 하나 파악해 결국은 보니까 이거 내란의 준비 작업이라고 보이거든요. 김동혁을 그 최상병 수사외압권을 제대로 못 다뤘다고,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 구속을 못 시켰다고 교체하려는 움직임이 있었어요. 육군 법무실장 김상환하고 네. 마트레이드 하려고 했는데 그랬었죠. 방첩이 나서서 안 된다. 아. 육사가 국방부 검찰당 전체 검찰을 틀어지어야 되지. 김상환이 오면 그 육사가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에 검찰권을 행사 못할 수도 있다라고 해서 그 자리에 그대로 둔 거죠. 그래서 이 인사가 그 방첩사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계엄 직전에 6개월도 안 된 법무실장을 교체해요. 윤비나로. 네네. 육사 법무관이거든요, 윤비나가. 근데 본인들이 지금 재판에서 시종일관 얘기하는 게 본인들은 기무사 계엄 문건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트라우마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60여 명이 출동을 했지만 네. 명령을
수동적으로 이행하지 않았고 뭐 다리 밑에 있었고 뭐 체포하러 적극적으로 안 나섰고 왜 그러는데 우리한테는 훈장 안 주냐 이러면서 재판에서 막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이 2차 계엄 때 다리 밑에 가서 소극적으로 한 게 아니라 2차 계엄에 군대가 출동하면은 그때 잡으러 거기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은 재판 나와서도 우리 내란 대장경을 보시면 네. 계속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이다. 예. 그래서 김계리도 계속 물어봐요. 군인권센터가 옛날에 기무사 기업문건 가짜로 폭로해가지고 여러분들 당하셨는데 그거 기억하시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그럼 동조해줘요? 아 그걸 이제 동조해주면서 이런 얘기를 하거나 여인형은 불리하니까 저 잘 모릅니다. 아, 모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 예. 야, 근데 이 보도가 엄청나게 중요한 보도네. 그러네. 근데 이번에 그 보도된 거는 그냥 민간인 사찰을 했다. 그 수준에서 이제 그거 머물던데. 왜 그러냐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예전에 제가 그 실제로 법무관을 할 때는 무슨 장성 비리를 청와대에 제보했다 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장성 비리를 제보하는 사람의 장성 비리를 잡아서 다 구속시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수사권 국방부 검찰부장이야 그때는. 그러니까 군인일 때. 네. 네. 군 검사일 때. 예. 국방부 검찰부장 하면서 내가 장군들을 여러 명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거에서 오는 한이 있어. 그걸 여기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내용에 보면은 또 하나를 내가 영향력을 미쳐가지고 장군으로 진급시켰다라고 써놨거든. 그게 박근혜 때야. 박근혜 때 내가 어떻게 영향을 미쳐서 그 다음에 청와대에 있을 때는 또 정기적으로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줄 세우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청와대 공직기관 비서관 이렇게 한가한 자리가 아닙니다. 새벽에 나가가지고 오밤중까지 일하는데 언제 이 친구들 내가 만날 시간도 없고 만나야 될 레벨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저런 것들을 다 끼워 맞추기를 해가지고 그럴싸한 얘기를 만들어서 나중에 이거를 다 처단하고 척결할 대상으로 라인업을 해놨던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최강욱이 중요했던 건 아니고 예. 비육사 출신 법무관들을 제거하기 위한 그렇죠. 명분으로 이제 활용을 그렇죠. 했던 저는 것 이제 그냥 같습니다. 도구. 아, 그냥 도구로. 어디서나 빌런이니까 아. 얘를 딱 세워놓으면 더 설명할 필요가 없이 깔끔하게 이제 해결이 되니까. 야. 육사 출신으로 채워 넣기 위해서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계엄이 성공하면은 사법부는 그냥 군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계엄의 핵심이거든요. 문건의 모든 게 다 육사가 주어잖아. 그러니까요. 육사를 척결하는 선봉장이었다. 네. 육사를 비리 집단이라고 했다. 이런 게 되는 거죠. 야, 이거를 지금 이제 뭐 수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거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죠. 특검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는 아니고 네. 초반에 공수처가 왜 공조본이라고 해가지고 처음에 수사했었잖아요. 윤석열이 네. 체포하고 뭐 이러는 과정에서 네. 그때 방첩사 압수수색했을 때 발견된 문건이에요. 네. 공수처가 공수처가 확보한 거예요. 근데 공수처가 보기에도 손으로 쓴 유일한 문건이니까 이게 특이해가지고 먼저 언론에 나왔던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기존의 내란 특검에서 시간 관계상 또 너무 큰 사건이 많으니까 그냥 넘어갔던 건데 네. 이번엔 제대로 꼭 수사를 해서 네. 진상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근데 2차 알겠습니다. 특검이 수사를 할 수도 있지만 그 지난 29일 날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군사경찰이 내란 수사권이 없었습니다. 군사법원법에 내란 수사는 방첩과 군 검찰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내란 수사권이 이제 국무회의 이 법안이 국무회의에 의결을 하면 우리 박정훈 장군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내란 사건 수사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 사건도 수사 범위에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조은석 특검이 플리바게닝을 한 것으로 보여서 지작사 이하 부대들에 대한 신속 2기동사단 이런 데는 출동 준비를 하고 있었잖아요. 2차 계엄에 대해서. 네네. 네. 이거 수사가 미진합니다. 사실상. 그렇기 때문에 군의 방첩과 그리고 지작사 이하 부대들 그리고 그 정보사 그리고 정보사 안에서도 은밀한 부대들이 있어요. 제가 좀 말씀드리긴 뭐한데 네. 그런 부대들이 지금 내란 특검에서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2차 특검도 수사를 열심히 하겠지만 박정훈 장군이 있는 국방부 조사본부도 수사권이 있기 때문에 네. 향후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문건이 터졌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럼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좀 하나만요. 그 말씀을 대장경 수준으로 많이 하셨거든요. 하나만 할게요. 네. 그 지금 방첩사 말씀이 해체한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방첩사 해체하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요. 네. 보안 검사와 신원 조사에 대한 권한을 사실상 방첩사가 해체돼도 놓지 않는 것이 골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한번 다뤘었죠. 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방첩사가 맨날 하는 일이 야전부대에서 풀숲에 숨어 있다가 누구 바람 피우는지 뒷조사해가지고 이 사람 진급시키면 안 된다 이런 짓거리 하는 거예요. 네. 사실상 흥신소보다 못한 사생활 침해하고 인사에 개입하고 늘 공작하는 이 못된 버릇을 고치려면 네. 이 신원조사하는 기능을 국방부 감사관실로 이관시키면 된다. 네. 핵심이고 그 과천에 있는 그 부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없애고 국방부 안으로 들어와서 국방부 장관의 감시 밑에 있어야 됩니다. 네. 굉장히 위험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네. 이건 중요한 명확하게 말씀입니다. 국민들이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